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11주차죠. 11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차에 이어서 지금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9주차에서는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바로 정신분석적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 프로이드는 유아기 혹은 아동기 때 경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라던가 자기표상, 대상표상, 또 대상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기나 혹은 아동기 때에 이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과정에서 분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유아가 자기에 대한 표상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기 애착도 나왔었죠. 이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원활히 진행되고 또 충분한 부모 노릇, 영아기 때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다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를 잘 거쳐서 내가 충분히 주 양육자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랬을 때에 뭔가 자기 자신과 양육자를 동일시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 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 노릇이라 그래가지고 아이의 욕구에 대한 어떤 감수성과 반응성이 높으면서 일관성을 가진 돌봄의 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를 잘 달래주지만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를 왜 우냐고 꾸짖는다면 이거는 일관성 있는 돌봄이 아니겠죠. 그 속에서 우리 유아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이제 뭔가 자기 분화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표상 또 대상을 향한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충분하지 못한 부모 노릇이 있거든요.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너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유아기 때 그런 어떤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지나치게 막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남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보면 성장기 때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주차 때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을 공부했고요. 바로 전주 10주차에는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컨텐츠의 제목만 봐도 이것이 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이라는 것은 뭐 대화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던가 대화의 어떤 소통 방법에 대한 부분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린 지난 시간에 가족 의사소통의 5가지 공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대화라는 것은 말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있잖아요. 언어가 아닌 눈빛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말하는 것들. 아무튼 우리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화에는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지만 내용과 관계 차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몇 시인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관계 차원. 나는 너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인데 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내가 너를 엄청 걱정했다. 이런 내용과 관계 차원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에는 구두점의 원리가 있다. 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그런 남편에게 늘 잔소리를 하는 아내.
당신이 맨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지.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이 매일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 남 탓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변할 게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막상 그러면은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늦게 오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잔소리가 그럼 멈춰지면 아니 술을 먹고 늦게 오는 남편이 그 행동을 멈추면 잔소리를 하지 않느냐 그건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 술을 안 먹고 일찍 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다고 핑계를 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는 대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직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에 말투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잘한다. 어머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대화에는 상부성과 대칭성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의사결정의 권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너 빨리 밥 먹어. 이거는 의사결정의 권한 이런 게 엄마한테 있는 거죠. 야, 너 밥 좀 먹을래? 우리 밥 먹고 할까? 이런 경우는 뭔가 권유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게 수직적인 관계인지 아니면은 비슷한 관계인지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거랑 우리 뭐 먹으면 좋을까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한의 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서 가족의 역기능의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대화를 거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에 대한 요소를 거부하는 거. 네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어머머머머 내가 언제 이러면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대화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명절 때 남자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명절 때는 뭐 남자 쪽 집에 가서 먼저 이렇게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 쪽 집에 가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으로 여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의 생각이 그냥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너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뭔가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규정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요즘 이혼율이 올라간다 그러죠. 부부관계 갈등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딸 가진 부모는 무슨 죄라고 여자가 맨날 남편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무슨 여자는 우월하지 못해가지고 남자네 집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좀 흥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병리적 의존의 역기능, 대화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죠. 이게 계속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찾고 이것을. 그게 바로 대화가족 치료 이론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가 좀 길었네요. 오늘은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 치료 이론이나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도 가족 어떤 구조의 문제구나라는 개념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한 마지막 이제 수업에서 마무리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경계라던가 위계 질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구조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주차 수업에서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 세 번째로 그럼 우리 가족 구조 물론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있죠.
뭐 아들만 있는 가정이 다르고 또 딸만 있는 가정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들만 있는 가정, 딸만 있는 가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하는 것은 그 가족에 있는 관계에서 경계와 위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11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나가야 될 이제 주요 개념인데요. 사회는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맥락이며 가족은 개인을 형성하는 주요 맥락이라는 명제를 먼저 일단은 베이스에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아요. 그래서 가족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주하는 집에 혼자 살 뿐이지 가족이 애초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의 형제가 되는 네, 그런 자격을 그냥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부여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내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구나 저는 오빠밖에 없는 집의 막내예요. 그러면은 와, 되게 뭐 예쁨만 받고 응석바지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또 불만이 뭐였냐면 언니가 있었으면 네, 그런 불만이었어요. 또 저희 오빠들 큰오빠의 불만은 누나가 있었으면 뭐 이랬고 작은 오빠 같은 경우는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다 보니까 남동생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우리는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이 되는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고요. 또 형제라는 것은 경쟁사회 혹은 사회화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리더들 가운데는 외동 아이가 거의 없대요. 많은 형제 가운데서 서로 이제 부대끼고 이러면서 사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만학도 분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애를 하나 둘밖에 안 낳고 다 버릇이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뭐 5명, 7명, 저희 집도 셋이거든요. 근데 셋도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많은 게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는 5 나는 집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아무튼 형제가 많아서 그 가운데서 서로 뭐 옷 갖고도 싸우기도 하고 먹을 것 갖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도 외동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음식을 먹다가 남겨도 어차피 그건 자기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런 거에 의한 경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다 보니까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쏠리고 자 이래서 우리가 사회는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맥락이며 가족은 개인을 형성하는 주요 맥락이라는 전제를 베이스에 깔고 하는데 이 구조적 문제가 가족 치료 이론에 중요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둘 있는 집과 셋 있는 집과 하나 있는 집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기대치도 다르고 형제끼리의 서열, 위계질서 이것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인 친구는 뭐 위계질서 이런 거 논할 뭐 일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둘인 친구와 또 셋인 친구는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의 가족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가족 구조는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방식이 조직화된 것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처럼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뭐 형제가 많은 집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아는 분은 아들만 내신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사 분담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빨래를 갠다 이런 것들은 형제가 뭐 돌아가면서 한다. 뭐 청소하는 거는 누가 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일을 시키지 않죠. 바로 이런 게 구조와 위계질서 혹은 역할 분담 이렇게 가족의 행동 양식이나 상호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키운 집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많이 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네, 맞벌이 있거나
저희도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맞벌이를 계속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에 큰오빠가 큰오빠지만 오빠지만 되게 엄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질녘이 되잖아요. 뭐 그때는 시계가 막 있고 뭐 핸드폰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오빠가 동네방네 찾으러 다녀요, 저를. 저랑 작은 오빠를 찾아가지고 이제 해 질녘 5시 뭐 이때쯤 되면은 불러다가 밥 먹이고 오빠가 이제 씻으라고 하고 숙제 봐주고 엄마가 퇴근해서 오시기 전까지 거기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때는 아마 많았던 분들 다 대부분 그렇게 크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각자 뭐 요즘같이 어머니들이 다 해주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나마 막내였고 이제 위에 오빠가 있었고 또 큰오빠랑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빠가 다 해줬는데 사실상 저희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마 저희 때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집이거나 어머니가 맞벌이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머니가 다 해주고 다 안 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하고 안 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만의 규칙과 상호 방식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고 오셔가지고 퇴근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숙제도 안 돼 있고 막 이러면 화를 내셨거든요. 야단을 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이게 규칙이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뭐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뭐 씻지도 않고 뭐 이렇게 숙제도 안 하고 이러면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해가 지려고 되면은 낮에는 놀다가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실 시간이 임박하면 숙제도 빨리 하고 다 씻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집도 많았어요.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놀다가 가면 이제 그때 엄마가 밥을 해주시고 뭐 이런 집도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상호 방식을 규제한다는 거죠. 우리 집은 그게 안 되면 안 됐다는 것들. 각 가족마다 가족 내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치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마다의 독특성이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뭐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도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도 있고 저희 집처럼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는 가정도 있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집도 있고 또 아이가 하나인 집도 있고 여러 명인 집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그리고 또 어머니 스타일 자체가 저희 집 부모님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씻고 숙제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야 됐어요. 그게 아니면 저희는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없이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뭐라고 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어머니의 성격, 양육 방식에 따라서 그 가족 내의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치료 이론은 어찌 보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주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경계예요. 우리 집과 다른 집의 경계 혹은 우리 집과 마당의 경계가 우리 현관문이라는 경계가 있죠. 경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정서 공유를 결정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내 방과 우리 거실이라는 곳은 공동 공간이잖아요. 내 방과 내 방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내 방과 공동 공간인 가족의 공간을 구분하는 그 경계는 바로 방문인 거죠. 이 방문을 나가게 되면은 거실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끼리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문을 또 열어두게 되면은 거실에 있는 가족이 내가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죠. 이것은 나만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문을 닫아버리면 거실에 있는 가족은 내가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공부를 하는지 채팅을 하는지 영화를 보는지 잠을 자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때의 경계는 바로 방문이 되는 거죠. 경계선은 체제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으로 가족의 경계선은 가족과 가족 외부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 가족에 설정되어 있던 가족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다른 누군가가 마음대로 와도 되는지, 혹은 밤 늦은 시간에 부모 허락 없이 그냥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은 그게 허용이 되는 집도 있죠. 어떤 집은 허용이 안 되죠. 저희 집은 허용이 안 됐거든요. 저희 집은 누가 오는 거는 고사하고 아침에 일찍 전화가, 근데 저희가 어릴 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전화가 집으로 와서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전화 오면 저희 아빠는 야단쳤어요. 뭐 정화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내일 전화하라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거든요. 바로 이게 가족 간의 어떤 경계예요. 이게 우리 가족은 이런 규칙을 있어. 제가 이 구조적 가족 치료 이런 걸 할 때 설명을 자주 드리는 내용인데, 옛날에 드라마를 보던가 그러면은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상을 따로 차려서 먹어요. 남자끼리 혹은 아들은 저쪽 상에서 먹고 며느리 혹은 딸은 또 다른 상에서 먹거든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케이블 TV를 보면은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20년 전에 했던 드라마를 이렇게 막 지금도 케이블에서 막 계속 반복 재생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시면, 거기도 보시면은 우리 최불암 선생님, 김 회장님 때 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불암 선생님과 그 아들들은 다른 상에서 먹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또 다른 상에서 먹어요. 또 어떤 거를 보면은 최불암 선생님의 어머니가 또 거기 나오시거든요. 최불암 선생님과 최불암 선생님 어머니 두 분만 상에서 다른 상에 드시고, 또 그 아들들은 다른 상, 그 다음에 최불암 선생님의 부인이셨던 김혜자 선생님을 비롯한 며느님들은 또 다른 상을 세 개를 차려요. 야, 저게 뭐야. 지금은 그냥 한 식탁에서 다 모여 먹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는 집도 아직까지 그렇게 다 따로 먹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먹는다고 그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건 아닌 거죠. 그 집만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경계선 안의 체제.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지금도 아들과 딸이 밥을 따로 먹어? 어머 말도 안 돼.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집 식구들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가족과 가족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인 거예요.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뭐 1학년 갓 입학했을 때 저희 오빠들 초등학생 고학년이거나 중학생 때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보세요. 애예요. 근데 그 애가 뭐를 안다고, 자기도 애인데 해 진력이 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동생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불러서 밥 먹이고 숙제시키고. 사실은 중학생, 초등학교 한 5, 6학년 그 애도 애거든요. 그런 애가 뭘 안다고? 초등학교 1학년 저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친구를 동생이라는 이유로 숙제를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그리고 야, 무슨 걔도 앤데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저희 가정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가정과 우리 가족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는 거죠.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안 시키는 집은 안 시켰고, 지금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시키는 집은 또 시키죠. 분명한 경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되 분명한 규칙과 지침을 가진 경계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간의 경계선이 너무 엄격하게 되면은 너무나 교류가 없게 되겠죠. 혹은 너무 느슨하게 해도 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규칙과 지침은 이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빨래를 개는 거는 둘째의 역할인데, 둘째가 지금 시험 기간이다, 혹은 뭐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고, 아니면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역할이, 둘째의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거나 몸이 회복되면 다시 둘째의 역할이지만, 현재는 지금 이러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의 주요 개념은 위계 질서입니다. 네, 저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계 질서는 의사결정 권한과 힘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가족 내의 서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아버지였죠. 네, 권한과 힘은 당연히 아버지였지만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고 그래서 그런지 점점 이제 아이에게 많이 가죠. 또 이게 위계질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외식을 하더라도 음식 메뉴를 정할 때에 아이 위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반드시 위계질서가 아이한테 같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거.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서는 부부 체제가 상위 체제로서 그 어떤 하위 체제보다 상위에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바로 이게 핵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부부의 체계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체제가 바로 선다는 얘기는 반드시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순종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먼저 일단은 모든 것이 부부의 체계가 먼저 서서 그 어떤 체제보다도 상위 체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무조건 권위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어머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하는 게 바로 부부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부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부모 체제예요. 부부 체제가 먼저 확립된 다음에 부부 관계가 안정적이어야지만 가족 구조 전체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사이 안 좋은 집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스타일이 아버지가 권위적인데 그거를 어머니가 잘 따르고 순종적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권위적인데 어머니가 그걸 따르지 못하고 반박한다던가 이래서 부부 간에 문제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집은 분명히 자녀들도 뭔가 불안해하고 우리 앞서 공부했던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아니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머니가 애를 잘 볼 리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빠하고 싸우면 저희도 밉대요. 저희 어릴 때. 왜냐면 어쨌든 간에 특히 또 저는 아빠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밉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부 간의 다툼이 있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부부 중에 한쪽이 밖에서 외도를 하거나 이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부부의 어떤 관계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부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진행해야 되는 공동의 과업이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한쪽은 엄격하고 한쪽은 자애롭고 이랬는데 부부 간의 양육 방식이 다르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보통 요즘에는 다들 아빠들이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많아서 엄마가 안 돼 이런 거를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바로 왜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녀는 이제 엄마는 피하고 아빠한테만 요구사항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들을 답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집살이를 당해본 며느리가 더 시킨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답습된 것들이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위 체제는 전체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들과 기능이며 하위 체제는 가족 구성원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규칙과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상위에 부부 체제가 서야 되고 그 밑에
부모 체제가 서야 되고 자녀 체제가 서야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은 이렇게 뭐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아버지가 무서웠고 아버지한테 뭐 대든다거나 이러면 그냥 안 됐고 무조건 따라야 됐죠. 뭐 지금도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 아버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낸다던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졌고, 과거와는 달리 아빠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애착 관계가 많이 형성된 가정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그 표현하는 방식은 과거와 달라졌지만 부부 체제,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부간에 확립되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위계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 밑에 있던 하위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부모됨에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이라던가 대화가족치료 이론 등 부모에게 어떤 위계질서가 있게 되면은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부모됨의 그 노릇도 결국은 부부관계가 확립이 되고 부부체제와 부모체제가 확립이 되었을 때에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표현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뭐 그렇지만 위계 질서에 대한 변함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를 예뻐하다 보니까 이 위계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너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계 질서는 바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뭐 너무 오냐오냐해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위계 질서가 부부 체제가 가장 상위 개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 그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체제는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의 합 이상으로 가족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체제는 가족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가족 내 상호작용이 좀 더 조직화된 형태로 그 형태의 의미가 형태의 의미가 구조이고 구조 안에는 가족 규칙이 있다. 체제는 체제, 구조, 규칙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까 체제라는 것은 가족과 그 외부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계선인데 가족이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사이잖아요. 상호 관련이 있는데 이 가족 체제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부부 체제에 포함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모 체제에 들어가기도 하죠. 또 뭐 아버지 역시 부부 체제에도 들어가고 부모 체제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형제의 혹은 자녀의 체제에도 들어가고 부모 체제에도 보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체제라는 것이죠. 상호작용을 하는 하위 체제. 근데 그 안에는 구조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체제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또 그 체제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과는 다른 개념이며 다른 가족과는 구분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가족은 자녀들에게 가사 분담을 시키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다 하는 집도 있어요. 그 집의 체제는 그런 체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뭐 아들만 넷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가족의 그런 어떤 가사 분담을 아들들에게 시키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집의 체제이고, 이것은 그렇게 시킨 체제는 우리 가족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뭐 공산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체제는 우리와는 다르게 공산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고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다르고 이런 규칙이 보면 다르죠. 그래서 공산 체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체제는 그 안에 규칙, 뭐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구조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어떤 조직화된 형태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허락을 맡아야 돼. 뭐 이런 것들. 그 집은 허락을 안 받는 체제야. 그냥 알아서 하는 체제야. 이런 것들. 아이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밤잠을 못 자고 기다리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때 되면 들어오겠지 뭐. 라고 밤잠을 자는 집이 있거든요. 그건 그 집의 체제인 거예요. 그런 체제가 되기까지는 그 집의 구조나 규칙이 있는 거죠. 만약에 허락을 맡고 뭐 이러는 집 같으면은 허락을 맡았으니까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겠죠. 이거를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머니가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들어가는 시간이 자유로워. 아무 때나 가도 돼. 우리는 그냥 안 기다리고 주무시는 체제야. 그 얘기는 네,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와도 되니까 신경 안 쓰는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개념이 그냥 방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라고 어떤 뭐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가족마다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체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의 역기능이 왜 생기느냐? 첫 번째, 경계가 이제 분명하지 않거나 위계 질서가 바로 잡혀 있지 않을 때에 가족의 역기능이 난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산만한 경계, 너무 느슨한 선과 밀착된 관계예요. 경계선이 불분명하거나 산만한 경우, 경계라는 것이 나와 남을 혹은 그걸 구분하는 제가 그래서 방문을 말씀을 드렸죠. 나만의 공간, 이 경계는 바로 방문을 여는 순간 거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산만한 경계라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정체성이 없는 거죠. 다 큰 자녀와 같은 방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어요.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자녀가 웬만큼 크게 되면은 따로 방을 마련해주고 자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너무 산만해서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밀착된 관계도 있을 수 있죠. 밀착된 관계는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꼭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우리는 다 한 몸, 한 가족이야. 운명 공동체야. 물론 가족은 그렇습니다만 가족 간에도 우리 자녀분을 많이 낳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첫째하고 둘째가 성격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엄격한 경계, 융통성이 없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계도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너무 밀착된 경계 같은 경우는 산만하거나 너무 밀착된 경계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편의 삶이 있고 아내의 삶이 있잖아요. 서로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우리 연인 사이에도 서로 휴대폰을 보냐 안 보냐 말이 많죠. 직장에서 있는 일로 서로에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가족 간의 일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나 같이 보여주게 되면은 서로 이게 너무나 밀착되고 산만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너무 산만하면 부모가 자녀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일일이 다 통제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의 핸드폰에서 오가는 문자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카톡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자에 특정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음란물을 본다던가 이제 이렇게 될까 봐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음란스러운 단어, 예를 들면 뭐 조건 만남,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면은 문자가 가게 되는 거죠, 부모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분이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가부터 하까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문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간에 문자할 때 한번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까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의 지금 모든 문자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니 자녀가 중고등학생인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도 네, 다 보고 있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뭐 친구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학원 간다고 얘기하고 사실 친구를 만나러 갔고 막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며. 자,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엄격한 경계와 격리된 경계예요. 산만하고 밀착된 관계의 반대가 되겠죠. 너무 딱딱한 경우죠.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이 되어서 융통성이 없는 엄격한 경계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거.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경계가 너무 엄격해서 여기 선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가 너무 엄격해서 우리는 가족이야, 운명 공동체야 이게 아니라 그건 네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친밀감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이렇게 엄격한 경계 혹은 격리된 관계가 되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예를 들어보면은 아내와 부부 그 남편과 부부 사이에 정서적 혹은 성적인 친밀감이 거의 없어서 설사 한 사람이 어떤 외도 같은 거를 한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가족 전체가 함께 참석해야 되는 행사에는 부부로서 같이 참석하지만 또 집에 돌아오면은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흔히 왜 뭐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를 하죠. 남에게 보여야 되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부부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사실상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보면은 서로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역기능의 위계질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체제, 그 밑에 부모체제, 그 밑에 자녀체제 그랬는데 이게 위계질서가 바로잡히지 못한 거죠. 가족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위 체제가 부부 체제인데 뭐 역기능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너무 강력하게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부부 체제로 부부가 상의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상의를 한다던가 시어머니와 연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요즘에도 그 뭐 마마보이, 파파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은 이루었지만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아서 그 원가족에서 완전하게 분화가 되지 못한 가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죠. 물론 요즘에는 육아 같은 게 힘들어서 육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 원가족을 완전히 멀리 가지 못하고 특히 여성이 친정 가까이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야 육아의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밀착이 되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족 역기능의 원인은 산만한 경계선과 밀착된 관계인데요. 가족원들 간의 경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경계를 말합니다. 내 방과 거실에 딱 문이라는 게 있어갖고 딱 문을 닫고 열고 하면은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이 문 닫고 들어가면 거기부터 내 공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방이 없어가지고 거실에 일부를 내 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 그냥 거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놨다면은 이 거실과 내 방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거실의 한 켠에 커튼을 쳐놔갖고 내 방을 쓴다. 그럼 커튼을 뭐 손님이 많이 오시면 커튼을 치고서 거실을 넓게 쓰려면 내 방과 거실의
어떤 경계가 없는 거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아서 방문이 있으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산만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가족들 간에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내어서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한다는 거죠. 단순히 동성 형제끼리 옷을 같이 입는다던가 뭐 화장품을 같이 쓴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런 개념들은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없고 네 일 내 일이 구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지 않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각자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하는 등 감정적으로 미성숙하여서 하위 체제들 간의 위계질서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크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뭐 자녀의 이성 교제까지 관여를 한다던가 물론 이제 뭐 탈선을 한다던가 일탈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겠죠. 성년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만 그 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모가 알고 지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부모가 알려고 해서 그 사생활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가 웬만큼 크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성년이 되어서 완전히 독립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성인까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웬만큼 여러분들도 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간섭하면 싫으시잖아요. 웬만큼 컸으면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부모가 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녀도 성숙해서 부모로부터 분화가 되는 게 필요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를 떠나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밀착된 관계도 가족의 역기능이지만 엄격한 경계선과 격리된 관계,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서 융통성이 없는 경계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격리된 관계를 만들고 격리된 관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우리 코로나 확진되면 격리하잖아요. 절대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엄격하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 이 구분이 너무 명확한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네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이게 너무 엄격한 거예요. 물론 가족이라도 자기가 알아서 할 일도 있지만 또 부모 형제가 같이 도와서 가족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 경계가 지나치게 격리된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내 방이 없어갖고 거실의 한쪽을 커튼으로 막아서 내 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뭐 명절이어갖고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면 저 커튼으로 막은 공간을 제외하고 거실을 쓰려고 보니까 거실이 좁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임시 방편으로 저 커튼을 좀 치우고 네 방 물건을 치우고 좀 손님 좀 맞이하자. 이렇게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절대 없는 거죠. 우리가 방문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벽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직되어서 상호작용도 거의 없는 거죠. 다 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이거를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여서 자녀와 격리된 관계로 지내는 경우 자녀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익히고 상호작용을 익혀요. 예절을 갖추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은 모든 일에 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너무 막 깔끔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너무 안 돼서 네, 문제이기도 해요. 당연히 부모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밖에 내보내니까 이러한 경우 때문에 너무 진짜 몸은 성인인데 유아틱한 어떤 인간관계를 갖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를 정해놓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가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네,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역기능의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가 반드시 네, 부부 간에 먼저 채워지고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 간에 상의해야 될 일을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내가 친정 부모와 상의를 한다던가 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겠죠.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이제 언제쯤 가질 것인지 결혼하고 좀 신혼을 즐기고 가질 것인지 아니면 뭐 집장만을 한 다음에 가질 것인지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하더래요. 우리가 언제쯤 가지면 좋을지.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아내가 기분이 나쁘죠. 아이를 갖는 문제를 부부끼리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이걸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하냐 그래서 뭐 대판 싸웠던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 체제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의 위계질서는 분명하지 않고 산만한 경계를 설정한 밀착된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가족이라는 것을 또 꾸몄죠. 가장이고 또 엄마고 아빠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부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원가족에 있는 부모와 자꾸 뭔가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것도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원가족의 부모 역시 자녀를 독립시켜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 밀착 관계는 그쪽 부부가 해결을 하게 내비둬야 되는데 자꾸 관여하는 네,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산만한 경계와 설정된 밀착 관계 이런 것들. 가족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밀착관계의 사람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족 간의 부부 체제가 확립돼서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밀착관계예요. 그럼 두 사람에 의해서 확립이 되는데 이러면은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하고 딸이 밀착관계예요. 그리고 둘이서 그냥 부부 체제가 아니라 부모 체제가 확립이 된 거죠. 제일 먼저.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밀고 나가게 되면은 어떠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역기능이 이제 선다는 것은 경계선이 침범이 된 거죠. 부부 체제에서는 부부 간에 상의를 해야 되고 부모 체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체제에서는 자식끼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경계선을 침범해 버린 거죠. 어머니가 딸의 일기장을 몰래 봤다던가 뭐 핸드폰을 몰래 본다던가 이런 것들부터 비롯돼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강력 연합입니다. 부부 갈등이 심할 때에 힘이 약한 한 배우자가 자녀와 강하게 연합해서 힘이 강한 배우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행사해요. 어머니를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늘 어머니는 맞는 거죠. 일단 여기서 부부 체제가 확립이 안 된 거죠. 맨날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그냥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끌어들여서 이제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술을 드시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집에서 이런 게 많이 생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대항해서 자기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두 번째는 우회 연합입니다. 부부 갈등이 심한 경우 이제 그런 게 파생된 슬픔과 분노, 욕구, 좌절을
그 배우자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자녀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 이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이거 굉장히 많으셨죠.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운다던가 남편이 술을 먹고 이렇게 이제 뭐 자꾸 막 때리고 이러면은 강력 연합은 자녀와 연합을 해서 이 아버지를 대응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우회 연합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아이한테 이거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애정 관계를. 그래서 아우 애 때문에 살았어. 애만 보고 살았어. 이런 분 되게 많았죠. 과거에. 특히나 아들. 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영화 올가미 이런 것도 보면은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었던 게 내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을 차지해 이러면서 우애 연합을 하는 거죠. 저는 강력 연합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우애 연합이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이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삼각관계도 역시 부부 갈등이 심각할 때에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제압하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강력 연합이든 우회 연합이든 삼각관계든 전부 다 부부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부부 체제가 무너지면 자꾸 아이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자꾸 아이한테 더 잘해주면서 뭐 예를 들면 너는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뭐 이렇게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하고 갈등을 갖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는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아빠인데 누구를 한 명을 택한다면 아이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에 빠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부부 체제가 확립되지 못하면 자꾸 아이를 끌어들이고요. 그나마 아이가 2명, 3명이면 괜찮은데 아이가 하나인 경우 만약에 뭐 2명, 3명이면 막말로 수학적인 관점에서 뭐 하나씩 편을 만든대지만 한 명밖에 없는 경우 이 외동아이는 누구와 살아야 돼요?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대 간 강력 연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부부 갈등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자녀와 지나치게 뭐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거 혹은 윗세대 시어머니나 뭐 친정엄마 이렇게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 아내나 남편이 원가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아내가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와 지나치게 밀착된 거 혹은 남편이 자기 원래 그 본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밀착된 거 세대를 넘어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강력 연합이라든가 우회 연합, 삼각관계는 주로 이제 아래 세대, 자기 자녀와 관련된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세대 간 강력 연합은 자녀와의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윗세대가 많죠. 그래야지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이 사위에게 한마디 한다던가 혹은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강력 연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적 경계성 침범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간에 어떤 그 침범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침범을 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제 뭐 정하고 아이를 낳을 거 이런 것들은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부부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데 자녀 중에 이제 하나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는 어머님이 맞벌이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오빠가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뭐 부모 가운데 한쪽이 없는 경우 자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제 피난길에 헤어지게 되면서 자기 아들에게
네가 장남이니까 굉장히 어린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피난길에 헤어진 아버지를.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데 그 집의 큰아들, 이 장남이었던 걔도 꼬마였거든. 뭐 지금 보면 한 6, 7살? 그렇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살았다고요. 엄마가 계셨지만 남자의 역할을, 바로 이게 기능적 경계선 침범인 거예요. 우리 교재는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혼 후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 어머니는 두 딸과 함께 살지만 늘 술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인 큰딸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동맹하고 연합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제3자와의 대응 관계예요. 동맹은 두 사람의 공동 이익이 있는 거예요. 동맹.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연합은 대항을 하기 위해 그냥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얻는 게 있고 너도 얻는 게 있다. 근데 연합은 그냥 힘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 연합은 힘이 약한 배우자가 힘을 가지기 위해 싸우는 거, 두 사람이 합치는 거. 우회 연합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강력 연합은 자녀와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대항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 연합은 아버지를 대항하지는 않지만 그 외로운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강력 연합을 엄마가 택하게 되면은 뭔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해야 되지만 우회 연합은 가만히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구분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서 보는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은 분명한 경계, 또 위계 질서가 바로잡힌 가족이죠. 일단 그 구조가 명확한가를 보냐는 거예요. 가족 간의 경계는 그냥 엄격한 것이 바로잡힌 게 아니라 그 경계가 분명하게 있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융통성이 있고 유연은 하지만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는 거. 또 부부가 그 중심이 되어서 가장 상위 개념에서 위계 질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지 못하고서 자녀에게 휘둘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부부가 원만하지 않아서 제3자가 개입된다거나 혹은 자녀와 지나치게 밀착 관계가 되어서 누군가를 대응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행복하려면 부부 간에 그런 체제가 확립돼야 되고 건강한 부부들. 그래서 왜 옛날에 보면은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다들 뭐 돈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무난하게 산 집. 요즘같이 뭐 이혼율이 막 40%, 두 집 중에 한 집이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는 참 무색한 말이긴 하는데요. 그냥 부부가 돈이 좀 없고 가난해도 그냥 무난하게 끝까지 산 집. 어느 한쪽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돌아가신 걸 할 수 없긴 하지만 뭐 아버지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가정 폭력을 했거나 외도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두 부부가 그냥 무난하게 산 집,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를 보통 이제 배우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부부 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옛날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의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여서 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이면서 지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이 가족이 지금 현재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위계 질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으로 작용했던 가족 상호작용 혹은 가족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부부 체제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족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겠죠. 우리 재건축, 이미 건축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신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 짓는 거는 신축이에요. 재건축은 현재 이제 지어진 건물이 낡았거나 뭐가 잘못되어서 손보는 거, 그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근데 봤더니 부부 체제가 중심이 아니라 이게 막 경계가 허물어져 있고, 또 가족과 자녀 간, 그 부부와 자녀 간에가 애매모호하고, 또 부모가 부부 체제에서 뭔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부의 한쪽이 자녀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연합이라던가 동맹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족의 부부 체제가 어떤지를 보고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지나치게 밀착되었나, 산만한가, 아니면 엄격한가, 아니면 격리되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대화로 질문을 하면요, 제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대화하는 방법을 본다던가 어떤 뭐 이벤트성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들을 보고서 그 가족의 잘못된 부분을 재구조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주가 끝났어요. 12주 차에서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컨텐츠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은 네,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자존감이 나와요. 자존감과 자기 가치. 여러분들 어디선가 굉장히 막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우리 오래 가죠. 남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게 계속 기억에 남고 트라우마가 됐어요. 이런 어떤 어릴 때의 기억들. 우리 자존감 그러면 버지니아 사티어가 나옵니다. 사티어는 I am me라고 자존감 선언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내가 자존감이 서고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될수록 자기 가치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물을 혹은 세상을 좀 평화롭게 보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존감이 서야 되고 자아 개념에 대해서 유아기 때부터 우리는 뭔가 이게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과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아기 때에 이런 자존감이 생겨지는 이러한 경험들이 성인기에 가서까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12주 차에서 네,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한 늦가을, 초겨울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2주 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